안녕하세요. 고막여친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25번째 시간이고요. 자꾸 똑같은 멘트만 하게 되는데 100명 구독 이벤트로 시작했던 한 권 읽기 이벤트가 이렇게 아직 끝이 나지 않았는데 구독자가 300명이 넘은 걸 보니 세이노님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실감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는 조금 우울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저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 고막여친이고요. 새로운 구독자분 그리고 새로운 코멘트들이 달릴 때 즐겁고 또 가끔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한답니다. 뭐니 해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고막여친을 녹음하면서 편집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구독자분을 만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행운의 일들이 찾아가기를 바라고요. 세이노의 가르침 끝자락인 25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군이 적군이다. 중미의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다. 1981년부터 9년간 끊임없이 내전이 지속되면서 6만여 명이 희생되었고 88년 한 해만 36,000%라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던 나라. 1990년 선거에서 우익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좌파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계속되었기에 우리나라와는 외교 관계가 없었던 나라였다. 1991년 당시 나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자연 상품이 대단히 탐이 났었다. 그래서 니카라과의 실력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들을 통해 알아보니 벨기에에 있는 니카라과 대사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무작정 벨기에로 갔다. 그곳에서 며칠 머물며 안면을 익힌, 이건 듣기 좋은 말이고 외교적 표현을 쓴다면 로비를 했다 이며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돈을 좀 줬다 이다. 대사에게서 비자를 받아 니카라과에 도착하니 내전이 종식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도시는 정말 완전 폐허 상태였다. 도시 전체에서 4층 이상의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오직 서너 뿐이고 그 건물들 중 하나였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머물렀지만 파리 인터콘티넨탈이지 미국 고속도로 주변의 모텔 수준이었고 호텔 내 모든 것이 열악했으며 호텔 앞에는 오전 6시부터 새벽까지 수많은 거린들이 죽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벨기에 주재대사가 만남을 주선하여 준 사람은 군 고위 장성이었다. 그는 내게 여러 가지를 묻더니 느닷없이 당신은 한국에서 경쟁자가 많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네 상품이 수출이 계속 잘 되려면 수입을 해간 나라에서 잘 팔려야 하므로 잘 팔 자신이 있느냐는 뜻에서 물은 것이었다. 내 대답은 경쟁자는 없다. 오직 죽여야 할 적군뿐이다. 이었다. 그 장성은 내 말에 크게 웃었다. 그리고 이틀 후 나는 계약에 성공하였다. 나는 사업을 할 때 동종업계에 전혀 친구가 없었다. 나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아군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친구가 되려고 한 적은 더더욱 없으며 단합을 꾀한 적도 없다. 내게는 모두 적군이었다. 때문에 내가 적과의 동침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비수가 숨겨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내게 독침이나 비수가 없다면 그 어떤 업계 사람하고도 동침을 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동종 업계에서는 나를 아주 싫어하였지만 중상모략이나 비겁한 행동은 전혀 없다고 자부한다. 심지어 비방을 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언행도 하지 않았다. 내가 승부를 걸고자 한 것은 오로지 가격과 품질과 서비스, 올바른 경영, 직원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도록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내게는 적을 죽이고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쥐레였고 수류탄이었으며
날카로운 칼날이었으며 독침이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일본의 재벌 기업 계열사의 제품을 독점 수입 판매하는 한국 회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부장이었던 S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따로 회사를 만들었고 독점 수익권도 낚아채갔다. 그 한국 회사의 사장은 나와 친분이 있었는데 그는 S의 행위에 대해 크게 분노하지도 않았고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처지여서 모든 것을 허탈해하기만 했다. 몇 년 후 나는 일본에 가서 그 일본 재벌 기업의 계열사 임원들을 만나 수익 가격의 보장을 약속하면서 이런 경우 나는 경쟁사에 대해 험담이나 비방을 하지 않으며 오로지 숫자로만 이야기한다. S가 갖고 있던 그 독점 수익권을 낚아챘고 그 수익권을 내가 관여하던 제2회사에 넘겼다. 그 소식을 들은 S가 전화를 하였다. 내가 너를 언젠가는 죽이고야 말겠다고 말이다.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내가 모시던 사장에게서 거래선을 낚아챘었던 것은 생각 안 하냐?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거꾸로 제2회사 오너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게 사업의 세계다. 먹고 먹히는 게임이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존의 법칙? 나는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내 사업체와 내 직원들과 그 가족뿐이다. 당연히 나는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모여 쑥떡 공론을 하고 가격 단합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물론 나도 어떤 협회에 가입한 적이 단 한 번 있다. 정부의 지원이 그 협회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내가 보기에는 지원이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짜고 끼리끼리 나눠 먹는 곳이었다. 결국 나는 그 협회에서 탈퇴하였고 관련 비즈니스를 그만두었다. 어떤 협회라는 우산 밑에서 모든 것을 정치적, 제도적 울타리의 보호를 받으며 해야 하는 사업에서는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품질과 가격과 서비스가 아니라 골프나 접대 혹은 돈봉투이기 때문이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나는 아주 경멸한다.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단합을 깨하는 그런 게임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들은 모두 다 개죽음을 당할는지 모른다. 나는 그런 게임판에 들어가게 되면 칼을 휘두르고 싶어 안달이 난다. 왜 그럴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칼을 내밀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 직원들과 그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 업무차 자주 부산을 방문하여 어느 특정 업계를 방문하다 보니 자연히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게 되었다. 모두 다 Y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공기업도 그렇지만 민간기업도 독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다. 조직이 경직되게 되고 효율성은 떨어지며 경쟁이라는 바이러스에 면역 결핍이 되고 마는 현상이다. 아니나 다를까 Y사는 서비스도 엉망인데다가 휴렛 패커드의 고가 장비를 사용한 흑백 더미 터미널이었고 소프트웨어는 1세대 컴퓨터 언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부산 시장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테면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다. 당시 내가 운영한 회사에서는 기계어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였고 처리 속도가 빨랐다. 나는 가격이 저렴한 대만제 에이서를 메인 서버로 삼고 흑백 대신 컬러 모니터를 사용하며 더미 터미널 대신 컬러 PC를 연결시키고 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선을 보였다. 그래도 이득이 남았으니까. 얼마 후 Y사에서는 내가 공급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때부터 출혈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한 세트에 약 4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게 시가 8천만 원은 했었다. 나는 그 당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돈은 우리에게 더 많다. 상대방은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이다.
내가 이렇게 가격을 치고 나가면 Y사는 1년도 못 버틴다. 우리를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것은 그네들이다.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도 안 되어 Y사 사장이 찾아와 판매 가격을 협의하자고 하였다. 나는 물론 그 제안을 거부하였다. 최종 협상 결과는 Y사는 부산시장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경기 지역에만 집중하며 대신 우리는 경기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말이 좋아 시장 분할이지 사실은 그 Y사를 부산에서 내쫓은 것이고 경기 지역은 별로 재미없는 시장이어서 들어갈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몇 년 후 계속 마진율이 떨어지자 나는 그쪽 분야를 분사시킨 뒤 그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 직원들은 매월 받는 유지 보수비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그 직원들에게 그냥 넘겨주었고 그것으로 나는 컴퓨터 관련 사업에서는 그 이후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당신이 무슨 사업이나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군이 된다. 당신에게 아군은 없다. 당신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과 회사들이 사실은 적군이다. 특히 그 아군들에게 돈이 많거나 일에 미친 사장이 있다면 조심해라. 그 아군은 언제라도 당신의 목을 조일 수 있으며 그 아군의 총알에 당신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총알이 당신 몸에 박혀 있어도 그 자리에서 죽는 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주 서서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죽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문득 일어나 보면 당신은 딱딱한 시체가 되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당신의 적군들은 이미 당신 무덤에 보낼 조화를 주문해 놓은 뒤일 것이며 당신 무덤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겠지만 돌아서서는 축배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당신에게는 어깨에 친구가 많다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고 경쟁 대상도 안 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내가 어느 직원을 사람 하나는 좋다고 말한다면 그가 일을 지독히 못한다는 뜻이다. 76세 고령의 경영자 호리바 마사오 역시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에서 적이 없는 사람을 무능의 대명사로 부른다. 예수에게도 적이 무수히 많았다. 승자에게는 적이 많고 패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법이다. 어느 나라에서 정치나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인기와 영합하여 욕을 먹으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경제개혁에 덤벼들었던 영국의 대처 수상 같은 지도자가 없는 국가나 회사는 조만간 패배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갈등이 없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토머스 홉스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답습하면서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기만 한다면 인류는 곧 멸망할 것이다. 적자 생존이라고 하지만 인류가 생존하여 온 것은 원시시대부터 협력하는 삶을 살았으며 약자를 배려하여 왔기 때문 아닌가? 사회 생물학자들조차도 인류에 관한 한 적자의 의미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성공적인 번식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조직 내에서만큼은 호모 사피엔스로서 모두가 협동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때문에 동료들과 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직원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팀워크를 깨기 때문이다. 일본 외상을 지냈던 다나카 마키코 역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세 종류뿐이다. 가족과 피고용인 그리고 적이다. 피고용인은 나를 충실히 따라라. 피고용인은 외무성 강부들을 의미한다. 조직 내에서의 동료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동료는 적이 아니라 맞수이며 협력자이다. 너는 적이 없다고? 아이구야,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싸움에 휘말려온 사람이라면 사명감으로 용기로 감당해야 할 것이며 당연히 적이 생겼을 터인데 너에게 적이 없다면 내가 해온 일은 보잘것없는 것. 변절자의 엉덩이를 차본 적도 없고
위증자의 입을 틀어막은 적도 없으며 잘못된 것을 한 번도 바로 잡은 적도 없으니 너는 싸움에서 겁쟁이로 있어 왔을 뿐. 부동산에 빨리 눈 떠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20대부터 일찍 안목을 키우는 것이 좋다. 돈이 없다고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내게 되면 나중에 돈이 생기거나 투자의 기회가 생겨도 투자 방법을 모른다. 즉, 부동산의 게임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으며 게임의 법칙이 무엇인지는 돈이 없을 때 미리 파악하고 있으라는 말이다. 이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도 있다. 돈은 재테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몸값을 스스로 비싸게 만들어 버는 것이며 그렇게 마련된 돈을 비로소 재테크로 불리는 것이다. 이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허망한 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내가 부동산에 눈을 뜬 것은 19세 현역병 시절이었다. 자대에서 내가 받은 일은 보직과는 무관한 부동산 관리였는데 도서관장도 겸임했다. 고등학생 시절에 광고 대행업을 했다가 망한 경험이 고려돼 받은 일이었다. 나는 그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처음 보았고 건축 도면도 처음 봤다. 당신이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일지라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를 본인이 직접 교부받아 보아라. 그리고 그 서류들에 적힌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책을 통해 꼼꼼히 배워나가라. 그 다음에는 부동산의 경계와 주변 도로가 지적도와 일치하는가를 현장에서 비교하여 보아라. 지적도에서 방위와 축적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눈여겨보아라. 그러한 서류들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면 다음 단계는 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이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취득 양도세금에 대한 법들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법들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확고하게 하거나 국가의 돈을 얼마나 납부하는가를 알려주는 법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당신이 벌게 될 수익을 계산하는 법은 건축 관련 법들이다. 왜 그럴까? 모든 부동산은 개발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가 매겨진다. 이때 개발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이다. 대한민국 법은 전혀 안 바뀌는 법과 너무 자주 바뀌는 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세법과 건축법은 아주 자주 바뀌는 법들이므로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 건축비와 인테리어 비용의 동향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몇 년 된 다가구 주택을 산다고 하자. 요즘 서울 시내의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의 건축비는 평당 200에서 220만 원 선이다. 땅값은 별도 논의한다고 치고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는 그 주택을 새로 지을 때의 총 건축비를 염두에 두고 협상하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잘 지은 집, 튼튼한 집이라는 말만 믿고 구입하지 말고 건축 도면과 전기나 수도 등에 대한 설비 도면도 최대한 챙겨야 한다. 그래야 유지 보수도 쉬워진다. 친구와 상품 거래를 할 때, 친구와 거래할 때 마음을 살고 팔라. 나는 오징어 냄새가 싫어 극장에는 잘 안 가는 사람이어서 영화 친구는 아직 보지 못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신건강위원회는 친구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표어를 갖고 있다. 좋은 친구가 있는 암 환자는 효율도 높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도 있다 한다. 하지만 친구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 갈등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된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 친구네 집에 화장품이나 펜 같은 물건을 팔거나 친구 동생을 가르치는 일자리를 얻어 생활고를 해결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껄끄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먼저 물건을 판 경우 파는 처지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파는 가격을 그대로 받으려고 했다. 사는 쪽에서는 다른 곳보다 싼 가격을 기대하였다. 때문에 어쩌다 500원이라도 더 받게 되면
바가지를 씌우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 1,000원 싸게 판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했다. 친구 동생을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 성적이 오르지 않자 친구 집에서는 나를 교체하고 싶었지만 내 처지를 생각해 그대로 놔뒀다. 결국 1년도 안 가 나는 친구들을 찾아가는 그 어떤 일도 영원히 그만두었다. 내가 그때 배운 것은 친구와의 거래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자금이 딸려 한정된 수량만 갖고 있었기에 이득을 남겨야 먹고 살 수 있었다. 여기서 갈등이 발생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파는 가격을 친구에게 그대로 받으면 언젠가는 욕을 먹는다. 세월이 흘러 내가 물건을 사게 되었을 때는 다른 곳에서 살 때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그대로 친구에게 지불하려고 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사도 되는데 너에게 왔으므로 싸게 팔아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결국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파는 사람은 이게 원가이므로 이 금액을 지불해 다오 해야 한다. 사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사도 이 정도는 지불하여야 하므로 이 금액을 주겠다고 하면 된다. 서로 양보하다가 나는 장부를 보여주며 원가로 팔고 친구가 술 한 잔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야 우정이 아름답게 지속된다. 한 가지 더 부언하자. 파는 사람이 친구를 찾아다니며 물건 구입을 권유하게 되면 친구에게 부담이 된다. 친구 좋다는 게 뭔가 하면서 구입을 권유하는 순간부터 우정은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해관계 속에는 우정이 설 자리가 없다.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 아들과 친구라고는 한 명뿐인 아버지가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죽여 거적으로 싼 뒤 아들에게 지게를 지도록 하고 친구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도록 시킨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좀 도와주게나.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친구는 없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친구를 찾아간다. 아버지의 친구는 크게 걱정을 하며 문을 열어준다.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것이다. 나는 우정이란 친구가 살인을 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관계라고 배우며 자랐다. 영화 친구도 그런 우정을 보여준다. 엘윈 B. 화이트의 샬롯의 거미줄이나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역시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을 우정의 극치로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친구가 살인을 해도 받아들이려 하지만 그 친구가 나를 이용하고 엄청난 해를 끼친다면 친구의 배신으로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은가. 친구이기 때문에 내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우리 친구 아이가 라며 용서해야 한다면 나는 그런 우정을 사양하고 싶다. 처세술 저자들은 친구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라고 말한다. 데일 카네기의 처세술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 목적이 뻔하다. 실리적 도움을 받기 위함 아닌가?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기 위한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과연 우정일까?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명함에 찍힌 내용에 따라 만들어가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우정일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그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탈리아 사회학자 프란체스코 알베로니의 우정론에 의하면 우정은 에로스의 윤리적 형태이며 친구는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이고 우정은 그 만남의 구슬들을 섬세히 깨어가는 최고의 세공품이어야 한다. 나는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어떤 사업적 목적을 갖고 친구를 찾아간 적이 없다. 나는 친구를 만나면 두뇌 속 계산기에 전원을 꺼놓고 싶다. 나는 내 친구들도 나를 만나면 그 계산기의 전원이 꺼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정이 순수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친구와의 동업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동업자들 간에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가 아니라 능력의 균형이며 능력에 따른 정확한 계산이다.
특히 당신은 아는 것이 없는 분야에 돈만 대고 일은 친구가 하는 식의 동업은 우정을 파괴하는 지름길이다. 이것은 미국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진리이다. 친구를 돕는다는 생각에 능력이 없는 친구를 고용하지도 말라. 당신은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을 당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몇 년 후 당신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에서 감동적인 우정을 보여주는 수행자 시타르타와 뱃사공 고빙다 사이에는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음을 기억하라.